네, 안녕하세요. 한 회사 안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다면 사용자와의 교섭,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게 참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제도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법조항 줄줄 읽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딱딱하게 말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복잡한 제도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저희가 옆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가 여러 개일 때 그중에서 대표 선수를 뽑아서 사용자와 교섭하게 하는 법적인 절차, 이게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오늘 이 절차가 왜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는 어떤 점들이 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 법령이랑 또 흥미로운 결정례들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교섭창구 간일화 절차, 법적으로 어떻게 딱 틀이 잡혀 있는지 그 기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법조항 번호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네, 맞아요.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죠. 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걸 보면요. 아주 구체적인 단계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첫 단추는 뭐냐면 노동조합이 사용자한테 우리 교섭합시다 하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아, 서면으로요? 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요. 노조 이름, 대표자 이름, 사무실 주소,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요구하는 날짜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 이걸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교섭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시기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 타이밍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회사랑 기존에 맺은 단체 협약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협 유효 기간이 끝나기 딱 3개월 전, 그때부터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아, 3개월 전. 네. 너무 일찍, 예를 들어 막 1년 전에 요구한다거나 이러면 절차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전에 보면 기존 단협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사용자가 좀 성급하게 다른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다가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된 사례도 있었어요. 질서 있는 교섭을 위한 거죠. 일종의 규칙이에요. 네. 노조가 이렇게 먼저 교섭합시다 신호를 보내면 이제 공은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사용자의 공고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노조한테서 교섭 요구를 받으면요. 그 사실을 7일 동안 사업장 안에 알려야 해요. 7일 동안요? 네, 7일간. 어떤 노조가 언제 요구했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노조가 있다면 언제까지 이 교섭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명시해서요. 어디에 공고해야 하나요? 모든 직원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게시판 같은 곳에 붙여서 다른 노조나 근로자들이 이제 교섭 절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데 핵심 목적이에요. 아, 여기서 공부 방식이 중요하겠네요. 요즘엔 회사 내부망이나 온라인 게시판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데만 올려도 괜찮은 건가요? 바로 그 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좀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한 운수회사에서요. 회사 네이버 밴드에만 교섭 요구 사실을 올리고 운전기사님들이 자주 가시는 차고지 같은 현장 게시판에는 공고를 안 한 거예요. 와, 노동위원회가 이걸 문제 삼았죠. 온라인 접근이 좀 어려운 직원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장 공고는 예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방식인데 이걸 빼먹은 건 다른 노조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건 모든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공고를 같이 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그 7일 공고 기간 동안 다른 노조들도 우리도 교섭 참여할래요 하고 나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다른 노조에 참여예요. 공고된 그 7일 안에 교섭에 참여하고 싶은 다른 노조들도 처음 요구한 노조처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뭔가요? 이 7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정식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인정된 노조여야만 참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 신고증이 나와야 하는군요. 네. 설립 신고서는 냈는데 아직 신고증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아쉽지만 이번 교섭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참여하겠다는 노조들이 다 모였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 단계인데요.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서 다시 공고하는 겁니다. 최초 7일 공고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이요? 네, 사용자는 자, 이번 교섭에는 A노조, B노조, C노조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명단을 딱 확정해서 각 노조에 통지해주고 이 명단을 또 5일 동안 공고해야 해요. 아, 또 공고를 하는군요. 오유란. 네, 이때는 각 노조 이름, 대표자, 교섭 요구 일자, 그리고 각 노조가 제출한 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 이것까지 함께 공지됩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이의 신청이군요. 공고된 내용에 뭔가 오류가 있거나 빠진 게 있을 때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용자가 5일간 공고한 내용을 보고 만약 어떤 노조가 우리 조합원 수가 틀리게 나왔는데? 라거나 왜 우리 노조 이름이 빠졌지?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면 이 5일 공고 기간 안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이의를 받아들여서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공고하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처리 안 해주면 해당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가서 사용자가 잘못했으니 바로 잡아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아, 노동위원회 가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이 이의 신청 권한은 오직 참여한 노동조합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는 자기들이 공고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와, 절차가 정말 단계별로 촘촘하게 짜여 있네요. 근데 아까 조합원 수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언제 기준으로 세는지가 핵심이라고요. 네, 맞아요. 과반수 노조, 그러니까 교섭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노조를 가르는 기준이니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언제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보통 교섭 대표 노조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법에서는 이 기준일을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그날은 바로 사용자가 아까 말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하는 날, 즉 최초 교섭 요구에 따른 7일간의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법 규정에 그렇게 딱 못 박혀 있어요. 혹시 사용자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확정 공고를 좀 늦게 했더라도 이 기준 날짜는 안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공고를 며칠 뒤에 했든 상관없어요. 법에서 정한 그날, 즉 7일 공고 기간 종료 다음 날, 그날을 기준으로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딱 세는 겁니다. 아하. 네, 과거 판례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공고를 일부러 늦춰서 특정 노조한테 유리하게 조합원 수를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이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결정내들에서도 이 원칙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요. 노조가 처음에 서류를 좀 부족하게 내서 사용자가 이거 보완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노조의 교섭 요구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노조가 서류를 제대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한 날짜, 그 날짜가 그 노조의 공식적인 교섭 요구일로 보게 됩니다. 아, 보완 서류 제출일 기준이군요. 네, 그러니까 절차가 시작되는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노조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기본 절차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힌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누가 이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다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뭐 플랫폼 노동이니 특수고용직이니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하고요.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그 범위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노조법상 근로자는요, 직업 종류는 상관없고요. 주로 다른 사람, 즉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나 뭐 그 비슷한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그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 좀 얽매여 있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같은 소위 노동 3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넓게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대리운전 기사님들 사례였죠. 그 판정이 꽤 중요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몇 년 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죠. 당시 위원회는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가 흥미로워요. 단순히 대리기사라는 직업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방식을 따져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봤나요? 예를 들면 회사가 수수료율이나 벌금 같은 중요한 계약 조건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하고 기사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앱, 그러니까 플랫폼 없이는 사실상 일하기 어렵고 복장 규정이나 업무 태도 같은 거에 대해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다. 앱을 통한 배차나 제재 같은 것들, 그리고 수입의 대부분이 회사로부터 나오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계약 형식은 개인 사업자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종속되어 일하니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로 구성된 노조는 적법하고 사용자는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설령 회사가 우리는 이분들 근로자로 인정 못한다면서 소송 중이라 해도 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군요. 반대로 비슷한 특수고용직이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죠. 레미콘 운송차주분들 경우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근 결정예 중에는 레미콘 차주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이것도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네. 어떤 이유였나요? 이분들은 운반 단가 같은 중요한 조건을 회사와 좀 대등한 위치에서 상조회 같은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해온 역사가 있고 또 고가의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업무 배차 같은 거에서도 회사의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차주들 간의 자율적인 조정 역할이 크고 심지어 자기가 직접 운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됐어요. 아, 자본 투자도 크고 좀 더 독립적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본 거군요. 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분들은 노조법에서 보호하려는 근로자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 경우 이분들이 만든 노조는 설령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기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들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단순히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이거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실질적인 내용을 진짜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거네요. 속으로 운영되는 조직인지 이런 실질적인 요건까지 갖춰야만 법의 보호를 받는 진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 실질적인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그 법적 지위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시 과반수 노조를 결정하는 문제, 즉 조합원 수를 어떻게 셀 것이냐 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죠. 여기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조합원 수를 센다고 한번 해보죠. 단순히 그 플랫폼 앱에 가입만 한 사람을 다 조합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배달 일을 해서 수입을 얻은 사람만 세워야 할까요? 그게 좀 애매하겠네요. 그렇죠. 최근 노동위원회 결정 경향을 보면 후자에 좀 더 가까워요. 단순히 앱에 이름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최소 한 번이라도 배달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수입을 얻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활동 이력이 있는 조합원만을 유효한 조합원 수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삼는군요.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요? 네, 노조법에 명시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건데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즉 자주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럼 누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뭐 기준이 있나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단순히 직급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실제 하는 일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급여 결정 같은 인사 문제에 직접 관여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중요한 경영 기밀을 다루는 등 그 사람의 업무상 책임하고 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뭐 팀장급 이상은 다 안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최근 결정례들을 보면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회사 전체의 경영 전략을 짜는 핵심 부서의 팀장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로 봐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지만 똑같이 팀장 직함을 달고 있더라도 그 역할이 주로 기술적인 조언에 그치거나 실제 인사결정 권한이 없다면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례마다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형식적인 직급보다는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이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출한 조합원 명단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도 하는 거죠. 물론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요. 노조가 제출한 조합원 명단, 이름, 가입일, 본인 서명 같은 게 다 있는지, 가입 신청서 원본, 필요하다면 조합비 납부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요구해서 대조합니다. 아, 서류를 다 보는군요. 네, 이 과정에서 이름이나 서명이 빠져 있다거나 가입 날짜가 불분명하다거나 혹은 여러 노조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보통 어느 노조에 조합비를 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든지 그런 원칙을 적용해요. 또 본인이 정말 가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좀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는 조합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결정례들을 봐도 이런 확인 과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는군요. 자, 이제 기본적인 절차와 참여 자격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교섭대표 노조가 정해진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 이걸 실제 사례를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섭대표가 정해졌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맞습니다. 일단 교섭대표 노조가 정해지면 그 지위가 법적으로 일정 기간, 보통 2년 정도 보장되지만 그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나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을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예를 들어서 교섭대표 노조가 정해졌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다 돼가도 단체 협약 체결 소식이 없고 교섭이 계속 지지부진한 경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노조 입장에선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된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다른 노조가 아니, 이쯤 되면 교섭대표 지위를 박탈하고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죠. 네, 그럴 만도 한데요.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는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보장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설령 교섭이 좀 지연되고 있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시작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물론 교섭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절차 자체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창구단일화 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수 노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노조가 예전에 맺었던 단협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체 협약은요, 그 협약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돼요. 아, 유효기간까지는 인정되는군요. 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갱신된다거나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연장되는 식의 조항들 있잖아요. 그런 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새롭게 뽑힌 교섭대표 노조가 전체 근로자 과반수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단협을 체결했더라도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단협이 있다면 그 단협을 맺었던 원래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는 자신들의 기존 단협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좀 복잡하죠? 확실히 복잡하네요. 그럼 반대로 이 복잡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특정 노조랑 사용자가 단협을 덜컥 맺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요. 그 단체 협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법에서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는 규정, 즉 강행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건너뛰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체결된 단협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일부 사업장에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서 다른 노조가 참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막아놓고 단협을 체결했다면 그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럼 그 단협은 효력이 없는 거죠. 회사 합병 같은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A 회사랑 B 회사가 합병하면 합병 전에 A 회사에서 교섭대표였던 노조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회사 합병은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합병 전 회사의 교섭대표 지위가 합병 후 새 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아요. 아, 승계가 안 되는군요. 네.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는 기존 A 회사 노조들이랑 B 회사 노조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 시점은 보통 합병 이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기존 단협 만료의 3개월 전부터가 되고요. 그럼 합병 후에 새로 교섭 대표 노조가 딱 정해지면 기존의 A, B 회사에 각각 있던 여러 개의 단협들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합병 후 새로 선출된 교섭 대표 노조는요, 사용자와 합의하고 또 모든 조합원들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공정대표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걸 잘 지킨다면 기존에 있던 여러 단협들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조직 통합에 맞춰서 근로 조건도 통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혹시 한창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새로운 노조가 불쑥 생겨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일부 항목은 합의 서명까지 마쳤지만 전체 최종 타결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2의 노조가 설립 신고를 딱 마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네요. 이때는 진행 중이던 교섭을 일단 멈추고 새로 생긴 노조까지 포함해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 다시 처음부터요? 네. 다만 이미 양측이 서명해서 효력이 발생한 부분적인 합의 내용들은요. 새로운 교섭 대표 노조가 최종 단협을 맺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생 노조가 아직 기존 단협 유효 기간이 남았는데 우리도 타임오프,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 시간 좀 달라, 사무실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신생 노조는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 자체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교섭 요구 자체가 안 되는군요. 네, 타임오프 시간 배분이나 노조 사무실 제공 같은 편의 제공은 단체 협약 내용이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사용자가 신생 노조에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서 제공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정말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A부터 Z까지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게 단순히 절차만 복잡한 게 아니라 그 과정마다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다양한 쟁점들을 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질서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필수 장치이지만 현실에서는 참 녹록지 않은 제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첫째, 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 특히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공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공고 중요했죠. 둘째, 근로자라는 개념이 단순히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과 종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 특히 플랫폼이나 특권 노동자 사례에서 보셨듯이 말이죠. 그렇죠. 실질이 중요했고요. 셋째, 과반수 노조를 정하기 위한 조합원 자격 심사와 숫자 계산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고 실질적인 기준, 예를 들면 실제 활동 여부나 사용자 이익 대표자 여부 같은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법 조항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걸 현실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역시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분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경계가 흐릿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지금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포함한 우리의 노동법 시스템은 과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에 충분할까요? 앞으로 어떤 변화와 적응이 필요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